2021년 미국 미시간 대학 심리학자 라이언 라트리프 박사 연구팀이 35쌍의 부모와 청소년을 따로 떨어진 두뇌 영상 장비 안에 들여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뇌를 같은 시간에 스캔할 수 있게 연구실에 두 대를 나란히 놓았죠. 두 사람은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연구자들은 그동안 두뇌를 같은 시간에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뇌가 같은 회로에서 같은 시간에 켜졌습니다. 부모의 뇌가 어느 부위에서 켜지면 자녀의 뇌도 같은 부위에서 동시에 켜졌습니다. 이 결과가 정식 학술지 아동 발달의 미지의 영역으로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그 회로는 부모의 뇌도 자녀의 뇌도 아니었던 거죠. 부모의 뇌 안에서 들어있지 않고 자녀의 뇌 안에도 들어있지 않은 세 번째 그 어떤 곳. 학자들이 이 회로에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의 공동 회로. 그리고 같은 해 또 다른 미국 연구팀이 정식 학술지에 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37쌍을 두 영상 장비에 동시에 넣고 같은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지가 자녀의 뇌에 같은 회로로 새겨져 있었다는 발견이었습니다. 8살 자녀의 뇌가 30대 어머니의 뇌와 거의 같은 모양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 두 사람만의 공동 회로가 어디에 있는지, 그 회로가 우리 자녀의 뇌에 어떻게 우리 의식 그대로 새기고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의 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왜 결국 우리 노년의 경제적 안정과 여유까지 결정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어줄 겁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오늘 같이 들여다볼 한 줄짜리 단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뇌가 같은 시간 같은 회로에서 함께 켜지는 동기화 현상. 학자들이 이 현상에 붙인 이름이 있죠. 뇌끼리의 동기화, 또는 비유적으로 두 사람만의 공동 회로. 그리고 이 한 줄이 가장 단단하게 정리한 책 한 권은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로버트 발딩거가 쓴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입니다. 1938년부터 87년 동안 같은 사람을 추적한 하버드의 한 연구가 결국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 87년의 답이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보내는 한 줄과, 그리고 우리 노년의 경제 수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토요일 저녁 거실 의자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서 카톡 한 줄이 온 거죠. 평범한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못 가요. 가족 모임을 또 미루겠다는 일상적인 미루기였죠. 부모가 답장의 첫 글자를 칩니다. 또 그러니? 왜 항상 너는 가족 일을 뒤로 미뤄? 보내기 버튼에 손가락이 닿으려는 순간 부모가 자기 손가락을 봅니다. 방금 자기 입을 통해 화면 위에 깔린 그 한 줄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그 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그 한 줄이 30년 동안 자기 안에서 자라서 이제 자기 입을 통해서 자녀의 뇌에 다시 깔리려는 그 순간을 처음으로 본 거죠. 우리는 자녀에게 답장하기 전에 한 번도 멈춰 본 적이 없죠. 멈출 필요가 없었거든요. 답이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야이! 이런 식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자동으로 나오는 답이 정확히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했던 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의 회로가 우리 뇌에 깔려 있었고, 이제 우리 회로가 지금 우리 자녀의 뇌에 같은 모양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이 회로의 흐름을 우리가 끊지 않으면 자녀의 다음 세대까지 같은 모양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 자산까지도 함께 깔리게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처음으로 신경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이스라엘 바일란 대학의 발달신경과학자 루스 펠드만 박사입니다. 펠드만이 20년 동안 부모와 자녀의 뇌를 추적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뇌의 신경망이 다시 짜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임신과 양육 동안 부모의 뇌는 아이의 신호에 맞춰 신경회로 자체가 다시 깔리기 시작합니다. 부모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사실, 자녀가 부모의 정서를 미러링하는 비율이 80%였습니다. 부모가 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부모가 침묵을 어떻게 견디는지, 부모가 좋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자녀의 뇌에 같은 모양으로 깔린 거죠. 이걸 거울 유런 시스템이 양방향으로 작동한 결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정서 조절을 못하는 부모의 자녀가 같은 정서 조절 문제를 가지게 될 확률이 일반의 2배에서 많게는 4배 높았습니다. 펠드만이 자기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적은 한 줄이 있습니다. 부모의 뇌는 자녀의 뇌가 자라는 환경 그 자체다. 환경이라는 말은 부모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그냥 살고 있는 그 모양 자체가 자녀의 뇌에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무거운 질문이 따라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낸 그 회로가 우리에게 깔려 있고 우리 회로가 지금 우리 자녀에게 깔리고 있다면 그 흐름은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자녀의 자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펠드만이 20년 추적에서 발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회로를 자각하고 다른 회로를 자녀에게 깔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부터 다음 세대의 흐름이 끊깁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대에서 이 회로를 끊어주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그 다음 세대까지 같이 풀려나갈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되물림은 공동 회로에도 새겨지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자신만의 뇌 회로 외에 공동으로 만들어지는 회로가 생성됩니다. 1938년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 한 연구팀이 268명의 대학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세상은 그 연구가 5년 정도 갈 거라고 봤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그 연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87년이 흐른 지금도 같은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 손자녀까지 모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매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름은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인간 추적 연구입니다. 우리 인생을 87년 동안 누군가가 매년 들여다본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직업의 높이일까요? 우리 자산의 수준일까요? 아니면 우리 노년이 안정될지 흔들릴지일까요? 이 연구의 4대 책임자인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로버트 발딩거가 자기 책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에 결론처럼 적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87년 동안 한 사람의 노년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의 높이도 자산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관계의 질 한 가지였습니다. 발딩거가 자기 책에 또 한 번 적은 한 줄이 더 있습니다. 기본 욕구가 채워진 다음부터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만큼 행복이 늘어나지는 않더라. 87년 동안 268명을 추적해보니 명예도 직업의 높이도 자산의 크기도 한 사람의 노년을 결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50세에 관계의 질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80세에 가장 건강했고 80세에 가장 안정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인과가 되는 건 아니죠. 다만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관계가 풀린 사람은 직장 안에서 적이 줄고 협력자가 늘었던 거죠. 협력자가 늘어난 사람은 한 직장에 오래 남았고 오래 남은 사람의 자산이 안정됐습니다. 87년 동안 한 사람의 자산이 늘었다가 줄고 직업이 바뀌고 사랑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사이에 끝까지 그 사람의 노년 인지 건강과 노년의 자산 안정을 결정한 것이 관계의 질 단 한 가지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관계의 질이라는 그 한 줄이
한 사람의 노년 자산까지 결정한다면 그 관계의 질이 작동하는 자리는 어딘가? 부모의 뇌도 자녀의 뇌도 아닌 두 사람만의 공동 회로.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의 공동 회로. 여기서 두 사람만의 공동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로, 정서 조절 회로. 부모가 화나 불안이나 자기 비난을 처리하는 신경 패턴이 자녀의 전전두엽 회로와 한 박자 차이로 동기화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 화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회로도 새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회로, 관계 신호 해석 회로. 두 사람이 서로의 표정과 목소리와 침묵을 어떻게 읽는지가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 시스템을 통해 양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한쪽이 침묵을 위협이 아니라 안전으로 다시 읽기 시작하면 다른 쪽도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회로, 위협 대 안전 판단 회로. 두 사람이 서로 메시지를 위협으로 보는지 안전으로 보는지가 양쪽 편도체라는 작은 뇌 부위의 반응 임계값을 함께 결정합니다. 이 세 회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뇌 안에도 들어있지 않고 자녀의 뇌 안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만의 공동 회로 안에서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회로를 다르게 만드는 단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미국 임상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이 1970년에 자신의 책 부모 역할 훈련에서 한 가지 답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고든은 인본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칼 로저스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로저스가 평생 연구한 한 가지 결론은 사람이 변하는 자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공감을 받는 한 순간이라는 것이었죠. 고든이 그걸 부모 자녀 관계에 옮겨 놓은 것이 한 줄짜리 답입니다. 답장의 첫 글자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것. 50년 동안 전 세계의 수천만 부모가 이 한 가지를 시도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풀려가는 것을 확인했죠. 우리가 답장 첫 줄에 너 왜 이렇게 답이 없어? 를 쓰는 순간, 또는 엄마는 옛날에 너만 했을 때를 쓰는 순간, 라떼라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자녀의 편도체가 너로 시작하는 한 줄을 위협 신호로 읽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위협 회로가 켜진 뒤에는 부모가 무슨 말을 더 적어도 그 말은 자녀의 회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든이 발견한 답은 이걸 정확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답장이 첫 글자를 나로 시작하기. 세 가지 부분으로 만듭니다. 첫째, 자녀의 행동을 사실 그대로 적기. 판단도 평가도 빼고 그냥 사실만요. 둘째, 그 사실 앞에서 나의 감정을 적기. 셋째,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유를 적기. 이 한 줄을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공감의 첫걸음이라고 불렸고,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미국 심리학자 마셸 로전베거는 1999년 자신의 책 비폭력 대화에서 같은 구조를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 처음에 만났던 그 부모에게 이 답을 가져가 봅시다. 자녀가 보낸 한 줄,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못 가요.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려던 그 답장, 또 그러니? 왜 항상 너는 가족일을 뒤로 미뤄? 그럴 때 자녀는 회피해버립니다. 고든의 답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엄마는 너 그 한 줄을 30분 동안 들여다봤어. 너랑 같이 모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무서웠거든. 잘못된 답을 보낼까봐 또 무서웠어. 이 한 줄에는 너 왜가 없습니다. 엄마는 옛날에 도 없습니다. 엄마의 행동, 엄마의 감정, 엄마의 이유만 있습니다. 바로 나의 행동, 나의 감정, 나의 이유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줄이 자녀의 뇌에 닿는 순간 자녀의 편도체가 위협 회로를 끕니다. 로저스와 고든과 로젠버그가 50년 동안 같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로 시작하는 한 줄이 거의 항상 너로 시작하는 그 한 줄보다 두 사람의 공동 회로를 풀어준다. 우리는 오늘 자녀에게 보낸 답장의 첫 글자가 너였습니까? 아니면 나였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자녀에게 보낸 답장 중에서 엄마는 옛날에 또는 아빠는 너만 했을 때로 시작한 한 줄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그 한 줄이 보내진 뒤 자녀의 답장이 평소보다 늦어진 적은 없었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끝까지 남게 되죠.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만나온 그 두 사람만의 공동 회로, 부모의 뇌 안에도 없고 자녀의 뇌 안에도 없는 그 자리, 라트리프 박사가 미지의 영역이라고 부른 자리, 펠드만이 환경이라고 부른 자리, 발딩거가 관계의 질이라고 부른 자리, 고든이 공감이라고 부른 자리. 이 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50년 전에 양자 물리학자 한 사람이 이 질문에 한 가지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데이비드 봄이라는 이름의 미국 양자 물리학자입니다. 봄은 1980년에 자신의 책 전체 흐름과 접힌 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과 모든 의식은 하나의 양자장 안에 접혀 있다. 봄은 이 양자장의 이름을 접힌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물질도 의식도 이 접힌 질서에서 풀려나와 우리 눈앞에 나타난 모양일 뿐이라는 거죠. 봄과 함께 작업한 또 다른 학자, 미국 신경과학자 칼 브리브렘은 한 단계 더 들어갔습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양자장처럼 분산되어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뇌 사이에서 한 박자 차이로 켜지는 그 공동 회로는 어쩌면 두 사람의 머리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둘러싼 양자장 어딘가에 접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설입니다. 아직 학계에서 다 합의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2025년 한 미국 학술지에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식이 양자장이라면 그 결과로 두 사람 사이의 신경 결합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두 사람 사이의 신경 결합을 관찰했습니다. 라트리프의 35쌍이, 펠드만의 거울 뉴런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의 어머니 자녀 37쌍이, 세 번째 어떤 곳 그 두 사람만의 공동 회로가 양자장에 있을 가능성이 이제 가설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어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나로 시작하는 한 줄을 보내는 일은 단지 자녀의 편도체를 끄는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을 둘러싼 양자장 안에서 접혀있던 회로 하나를 다시 풀어서 다른 모양으로 다시 접는 일이 됩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부모, 토요일 저녁 거실에서 자녀의 카톡을 보고 30분 동안 손을 멈췄던 그 부모, 그분이 30분 뒤 보낸 한 줄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너 그 한 줄을 30분 동안 들여다봤어. 너랑 같이 모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무서웠거든. 잘못된 답을 보낼까봐 또 무서웠어. 이 한 줄에 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옛날에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행동, 엄마의 감정, 엄마의 이유만 있었죠. 자녀의 답장이 그날 저녁 다시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는 갈게. 그날 이후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동 회로가 다른 모양으로 풀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직접적인 인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87년 추적 연구가 발견한 그 흐름이 이 한 명의 부모 안에서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관계가 풀린 사람의 자산이 결국 함께 풀린다는 그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이 일어난 자리는 부모의 뇌 안도, 자녀의 뇌 안도 아닌 두 사람을 둘러싼 양자장 어딘가에 접혀있던 두 사람만의 공동 회로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를 함께 회복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두 사람 사이의 회로가 함께 풀리고 풀린 회로 위로 관계와 자산과 노년이 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 이 회로가 한번 풀리면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까지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게 상태 세팅 멤버십 위클리 모티브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